국민의힘 의총에선 이준석 대표 사퇴 성토와 공개 발언 등이 이어지며 종일 술렁이었습니다. 조금 전 의총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해 다이고 힘을 합치자고 말해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여론조사에서 12%로 올라섰습니다. 국민의힘 내홍으로 혼란에 빠진 중도 보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분석했습니다. 평택 냉동창고 공사 현장에서 어젯밤 시작된 불이 다시 번지면서 인명수색에 나선 소방관 3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20대 소방관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1,880억 원 횡령 혐의로 체포된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해당 직원 측은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영업이 끝난 후에도 가게와 간판불을 켜놓는 시위를 이어갑니다. 백신 접종을 둘러싼 갈등이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주차장 건물 4층에서 차량이 추락해 가정집을 덮쳤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며 700km에 설정된 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안보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명우입니다. 대선을 2달 앞두고 국민의힘이 극심한 혼란상을 보였습니다만 의원총회를 통해 극적으로 봉합되는 모습입니다. 오후까지만 해도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의 사퇴가 논의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나 이준석 대표의 연설 뒤 윤석열 후보가 의총장을 찾아 이준석 대표는 우리가 뽑았다며 다 잊고 힘을 합치자고 말해 일단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3월 대선을 승리로 이끌자는 다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총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태희 기자, 현재 국민의힘 상황은 이제 후보와 대표의 갈등이 봉합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전 10시쯤 시작했던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조금 전인 20분 전쯤 끝났습니다. 이례적으로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윤 후보가 1시간 전쯤 의원총회장을 찾으면서 분위기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단독으로 따로 대화를 나눈 뒤 의원총회장에 들어왔는데요. 윤 후보는 이 대표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소회를 얘기했다면서 이제 다 잊어버리고 나라가 정상화되고 국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도록 대선 승리를 위해 다 함께 뛰자고 했습니다. 이 대표 역시 그동안 국민을 여러 경로로 과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고 반성했습니다. 또 아직까지 완벽하게 동지로서 기능하진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원팀임을 선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오전 추경호 원내수석이 전격적으로 이준석 대표 사퇴 결의안을 제안하면서 하루 종일 찬반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상당수 의원들이 대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박수로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의원들의 의총 출석 요구에 전체 토론 공개를 조건으로 내걸며 거부하다가 의원들의 설득 끝에 오후 6시쯤 참석했습니다. 공개 발언에 나선 이 대표는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복귀를 명령하면 어떤 직위로라도 선대위에 복귀하겠다면서도 그런 방식으로는 젊은 층의 지지는 절대 가져가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후보 측에 6번이나 했던 건의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윤 후보 측근들을 향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상황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극심한 내용을 겪던 국민의힘은 일단 원팀이 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전부터 국민의힘은 하루 종일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같은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진 국민의힘 갈등 상황을 홍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하철역 앞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연신 90도로 허리를 굽힙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민들과 사진도 찍어주며 밝은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앞두고 이준석 대표가 윤 후보의 당직 인선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걸림돌은 이철규 전략기획 부총장 임명안. 이 대표는 이 부총장이 이른바 윤핵관 중 한 사람이라며 반대했고 윤 후보와의 독대에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행사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협의 절차라고 하는 거는 임명권자가 최고회의에 그 의견을 달라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이 대표는 어제 연습 문제라며 전달한 선거운동 아이디어가 윤 후보에게 전달되지 않은 게 이 부총장을 비롯한 윤핵관들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의견을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사실 지금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으로 봅니다. 이후 윤 후보와 함께 참석할 예정이던 의원총회에 이 대표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갈등과 혼란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윤 후보는 2030 청년보좌역 20여 명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대표와의 갈등을 해소하라는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암묵적으로 동의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님께서 나가서 저분들 설득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윤 후보는 뼈아프게 와닿는 말씀을 충분히 받들겠다며 청년들의 비판을 받아 적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현재 여당은 매우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중도 보수층을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 민생을 위해선 박정희 전 대통령 정책이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기업인들과 만나선 시장을 존중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미국 가전박람회 CES에 참여한 국내 기업인들과 화상 대화를 나누면서 정부가 할 역할은 자유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장 통제가 부동산 실패로 이어졌다며 차별화도 강조했습니다.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충돌하면 양쪽이 다 망하는 거죠. 이어진 정책 토론회에선 민주당이 미움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고집스럽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모습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시 언급하며 자신의 유연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보수 진보 김대중 정책, 박정희 정책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홍에 빠진 사이 민생을 강조하며 중도 보수층에 호소하는 메시지를 이어가는 겁니다. 다만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기본소득을 비롯해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는 제도화하고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평택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3명이 순직했다는 소식에 오후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쿠팡 물류창고 화재 때 현직 지사 신분으로 떡볶이 먹방을 찍어 논란이 됐던 걸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이 극심한 내용을 겪는 사이 반사이익은 고스란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2자릿수로 올라서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안 후보 스스로도 지지율 상승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성사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양강 구도에서 3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개 업체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3%포인트 내린 36%, 윤석열 후보는 지난주와 같은 28%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주 6%에서 12%로 올랐습니다. 조사 기간은 선대위 쇄신을 놓고 국민의힘이 극심한 혼란을 보이던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입니다.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안 후보가 42%로 윤 후보보다 10%포인트 높았습니다. 안 후보는 지지율 상승을 피부로 느낀다면서도 몸을 낮췄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옳다는 교만, 우리가 정의라는 독선 대신 미래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다른 조사에선 윤 후보와 안 후보 가운데 누구를 단일 후보로 지지하냐고 물었는데 안 후보가 43.5%로 32.7%를 기록한 윤 후보를 10.8%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이 조사에선 안철수 후보를 단일 후보로 가정해 이재명, 심상정 후보와의 3자 대결도 물었지만 윤석열 후보를 단일 후보로 전제한 가상 3자 대결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의뢰하고 설문을 만든 언론은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대선을 이제 62일 앞두고 야권 지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에서 삼지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들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죠. 저희가 조금 전에 급박하게 전해드렸는데 극적으로 갈등이 봉합된
국민의힘 상황이 또 어떤 변수가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어제에 이어서 김정우 기자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국민의힘 의총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오후 상황하고 조금 전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의총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희도 상당히 시시각각 바뀌어가지고 예측을 하지 못했는데 오전만 해도 상당히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원내에서 이준석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요. 이 대표도 자기 나름대로 고집을 꺾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대표가 이제 긴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그 연설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톤 다운이 됐고요. 네. 거기다가 연습 문제라는 발언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됐는데 그렇죠. 이제 후보에게 연습 문제를 줬다라는 예. 식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했습니다. 네. 원래 이 대표가 그렇게 사과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했고 그래서 그런 봉합 공간이 생겼고 그 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의총장까지 찾아오고 그 안에서 이제 싹 정리가 된 다음에 이렇게 봉합이 된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저희가 그 이준석 대표가 연설 한 30분 정도 했죠. 예. 그 내용을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김정우 기자가 이거는 좀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취재 기자로서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제가 또 이 대표도 잠깐 봤습니다. 아까 전에 봤는데 네. 오후에 봤더니 굉장히 이제 좀 본인이 할 얘기를 쭉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오늘 과연 상황이 이렇게 풀릴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약간 좀 굉장히 센 톤으로 발언이 얘기하다가. 나갔지만 예. 후반부 들어서 좀 굉장히 좀 사과도 많이 하고 조건부로도 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룸을 보여준다고 하죠 흔히 그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좀 사과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런 말도 했었잖아요. 이제 뭐 후보라든가 의원들이 요구를 한다면은 선대 본부에 복귀를 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예. 지금 이제 의원총회는 끝났습니다. 예. 지금 취재 기자들의 전언을 들어보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그 평택 화재 현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두 사람이 가기로 했고요. 그 평소에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전기차를 몰고 있는데 네. 그 이 대표가 계속 자기가 전기차를 운전을 하고 윤석열 후보가 운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 후보를 태우고 뭔가 좀 퍼포먼스를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어제 이른바 무슨 연습 문제라고 했던 것도 오전에 지하철역 가서 인사도 하고 오후에는 이른바 이제 그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서 배달을 하는 그런 체계를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평택을 가는 걸로 그런 모양새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 대표가 모는 차를 타고 윤 후보가 지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같이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까? 그거는 지금 간다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도 했어요. 본인이 만약에 세 번째 당대표에서 도망가면 대표를 사퇴하겠다. 그 얘기는 이제 그런 일 없다. 이런 말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게 지금 비공개 발언에서 나온 발언이라서 이제 좀 더 정확한 문장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뭐 대체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 울산 회동 때 그렇죠. 극적인 봉합이 이루어졌고 그 당시도 뭐 끌어안고 다 같이 뭐 웃고 환호하고 모든 걸 다 보여줬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이제 다시 이 대표가 선대위를 이제 나오게 되고 여러 갈등 상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들 얘기를 하는 게 기자들도 이번에도 봉합을 한다고 해도 과연 저게 얼마나 갈까 재발되지 않을까 했는데 마침 이 대표는 그에 대한 질문에 이제 좀 가혹한 질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다. 이제 1분 1초가 아깝다. 그리고 자기는 당사에서 거의 숙식을 해결하면서 끝까지 윤 후보를 위해서 이제 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이제 어제 김종인 위원장과는 결별을 했는데 오늘 상황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다시 합쳐지는 모양새고요. 원팀을 강조하려면 어제도 저희가 언급했잖아요.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유승민 두 의원이 같이 선거 운동을 해야 그게 진정한 원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전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계속 윤 후보 쪽에서 당연하죠. 이거는 왜냐하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윤석열 후보니까 윤 후보 쪽에서 계속 손을 내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약간 접촉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양측 다 조심하는 게 먼저 알려지게 돼버리면 서로를 또 의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심지어 파악이 된 내용도 저희가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도를 못하는 측면도 있고 유승민 후보도 굉장히 조만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지만 일단은 윤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 사이에 직접적인 그런 소통이 오가야 그런 계기가 생길 걸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오후 상황만 해도 의원들이 사퇴안을 대표의 사퇴안까지 거론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정말 급반전이 된 건데 이게 앞으로 국민의힘은 그만 내용을 많이 겪고 있다, 극심한 내용이다라는 표현을 써왔는데 이 정말 봉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봉합 과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울산 회동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와 그리고 이제 몇 명이 김도읍 정책위 의장 이런 분들이 이제 내려가서 소규모로 모여가지고 이제 좀 술도 들어갔고요 그때는. 그래서 단판을 짓고 난 다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은 약간은 좀 과정이 다른 게 이게 지금 사실상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최대 100명까지죠 거의. 그러니까 한 50명 이상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 대표의 연설 이후에 그 이후에 저희는 이제 못 봤지만 난상 토론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난상 토론을 거친 다음에 이루어진 봉합이기 때문에 뭐 그때보다는 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정말 롤러코스터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김정우 기자 계속 취재해서 국민의 상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 3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냉동창고 공사장에서 불이 났는데 인명수색을 하던 소방대원 3명이 참변을 당한 겁니다. 밤샘 진화로 꺼졌던 불길이 갑자기 살아나면서 건물 안에 고립됐던 소방대원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먼저 구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뿌연 화재 연기가 건물을 넘어 도로까지 번집니다. 건물 안에서는 소방관들이 소방호스를 당기기 바쁩니다. 어젯밤 경기 평택의 한 냉동창고 공사 현장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밤샘 작업으로 오전 6시 반쯤 큰 불을 잡았지만 약 3시간 뒤 다시 불길이 확산했습니다. 신는 것은 저기서 바람간에 시커먼 큰 이제 구름 버섯 같이 터지면 버섯 구름 같이 다 나오잖아. 큰 불이 잡히자 인명수색을 위해 건물 2층으로 투입됐던 송탄 소방서 구조대원 5명은 1층에서 다시 살아난 불길과 붕괴된 내부 구조물에 그대로 고립됐습니다. 구조대원 5명 중 2명은 스스로 대피했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은 숨졌습니다. 숨진 구조대원 3명은 산소통 사용 시간을 넘긴 낮 12시 반쯤 건물 2층에서 발견됐습니다. 진압 장비까지 갖고 가진 상태에서 인명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상태에서 진압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고립된 상황입니다. 화재 당시 현장에서는 바닥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주변에 가연성 물질인 용접용 LP가스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순직한 소방대원 3명은 같은 팀 동료였는데 그중 1명은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새내기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사 역시 6개월 전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내부 잔불 정리를 하던 구조대장이 다시 살아난 불길을 피하지 못해 순직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화재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어서 김승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입니다. 당시 건물 내부 진화 작업을 벌이던 고 김동식 구조대장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잔불 정리 도중 갑자기 치솟은 불길을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겁니다. 현장에 투입됐던 대원들한테 확인한 바로는 그 내부의 그 상당한 고열과 화염으로 이번에 숨진 소방 대원들도 진화 작업 중 불이 순식간에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고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오전 9시쯤 2층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은 30분에서 50분가량 버틸 수 있는 산소통을 메고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30분 뒤 효신을 마지막으로 숨진 대원들과의 연락은 두절됐습니다. 화재 진압을 하다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화재가 확산돼서 고립된 걸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순직한 소방대원 3명은 송탄 소방서에서 같은 팀 소속의 동료로 이들 중 1명은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20대 새내기 소방관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학수사대 등 40여 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이번 화재의 원인과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임플란트 제조사인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1,880억 원을 횡령한 직원 이모 씨가 어젯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멀리 도주했을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자택 바로 아래층에 숨어 있다 검거된 겁니다. 납득하기 힘든 행적에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딩 모자로 얼굴을 가린 이모 씨가 경찰서로 압송됩니다. 횡령하면 인정하시나요? 왜 횡령하셨습니까? 이 씨가 붙잡힌 건 어젯밤 9시쯤. 자택이 있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 건물 3층에서였습니다. 이 씨 명의로 돼 있다가 지난달 9일 부인에게 증여한 건물로 자택인 4층 대신 세입자 공간이었던 아래층에 숨어 있다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이 씨가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 9월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이웃들은 그 즈음부터 이 씨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자주 보는데 남편분은 거의 안 보이던데? 한 가을, 9, 10월달? 이 씨는 3층 세입자에게 이사 비용까지 내주며 집을 비우도록 한 것으로 파악돼 애초부터 도주 대신 3층을 은신처로 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끝나서 연장 안 하고 나가라. 그 이사 비용 주면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이 씨 측은 윗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회사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어떠한 개입이나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공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금 흐름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의 피의자는 붙잡았지만 피해 복구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 씨가 사들인 600억 원어치 금괴 가운데 절반은 찾아냈지만 나머지 행방은 오리무중인데다 주식으로 사들인 1,430억 원 중 계좌에 남은 돈도 25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차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씨가 빼돌린 회사 돈은 모두 1,880억 원. 이 가운데 80% 가까운 1,430억 원으로 지난해 10월 1일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후 손해를 감수하고 6차례 걸쳐 주식을 팔아 1,112억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이렇게 현금화한 1,112억 원으로 금괴를 사들인 이유도 의문투성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달 18일부터 금거래소에서 사들인 1kg짜리 금괴 851개, 600억 원어치 가운데 절반가량인 450여 개를 찾아냈지만 나머지 금괴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함수가 된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지금 피해금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12월 9일과 10일 아내와 여동생에게 본인 소유의 4층 건물 한 채씩을 증여하고 지난달 27일엔 대출금 7억 8천만 원도 갚았습니다. 이 씨 주식 계좌엔 경찰이 계좌 동별로 간신히 처분을 막은 252억 원만 남았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앞서 보신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사건은 상장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피해를 보게 된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움직임인데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국내 1위의 임플란트 업체예요. 소액주주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시가총액 2조 원이 넘을 만큼 코스닥 우량 기업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해에만 주가가 3배 올랐습니다. 회사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19,856명인데요. 이들은 전체 발행 주식의 절반이 넘는 793만 9,800여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잖아요. 네. 정말 투자자들 속이 타들어갈 것 같은데 언제 풀립니까? 네, 한국거래소는 일단 상장에 문제가 없는지 오는 24일까지 1차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주식 거래가 재개됩니다. 문제는 그렇지 못할 경우인데요.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면 심의 등을 거쳐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2년까지도 길어질 수 있어서 장시간 주식이 묶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장 폐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증권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식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주가가 크게 하락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오스템 임플란트에 투자한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 중인 개인들도 손실을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거래 정지가 풀렸을 때 현재까지 나왔던 그런 모든 부정적인 정보들이 한꺼번에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소액 주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네, 또 최대 주주인 최규옥 회장은 국내 증권사 13곳에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1,100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14일 100억 원부터 만기가 도래하는데요. 증권사들은 만기 연장 없다는 방침이라서 이때까지 거래 정지가 안 풀리면 최대 주주도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회사 측은 개인 일탈이라는 입장이지만요. 소액 주주들과 법무법인, 회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741억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횡령 규모 감안하면 적자로 관측됩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기재한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겁니다. 부실 공시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공시된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를 보고 해당 주식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하는데 네, 하지만 소송 결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횡령한 직원이 잡힌 만큼 은닉 재산을 찾아서 범죄 수익을 얼마나 회수하느냐가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장사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오늘부터 영업이 끝난 후에도 가게와 간판불을 켜놓는 점등 시위를 이어갑니다. 그동안 정부 방역 정책에 협조해온 만큼 장사를 하게 해달라는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유경 기자, 9시가 넘었는데 이 기자 뒤로 보이는 상점이 화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9시를 넘겼으니까 문을 닫아야 하는 시간인데요. 점등 시위에 참여하는 이곳은 지금 매장과 간판불을 이렇게 환하게 켜두고 있습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매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간판과 매장의 불을 켜는 점등 시위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맞서 간판불이라도 켜서 장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네,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이 자영업자들이 당장 요구하는 건 뭡니까? 우선 영업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본 한 카페 사장님은 그동안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반복하면서 누적된 손실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출이 300만 원이 떨어졌는데 손실보상금이 10만 원 주겠다는 얘기는 정말 납득이 안 갔거든요. 정부는 오늘 대출 자금 등을 40조 원 푼다고 했지만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대출보다는 손실을 100% 보상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대출금이라든가 당장의 상황들을 좀 모면할 수 있게끔의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지금 저희한테는 다시 갚아야 될 빚이 되는 거죠. 자영업자 비대위는 오는 10일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시위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점등 시위 현장 앞에서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코로나 수치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모양새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24일 만에 800명대로 떨어졌고 8,000명에 육박했던 하루 확진자도 3주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방역 패스의 단계적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백신 3차 접종을 하러 병원에 들어옵니다. 조금 늦어지셨네요? 왜 늦으셨어요? 혹시 일부러? 네, 아니 바빠서요. 국내 거주 외국인도 3차 접종에 예외가 아닙니다. 의사의 설명을 놓칠세라 귀를 기울입니다. 화장품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은 접종해도 문제가 없고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3개월이나 남았지만 서둘러 3차 접종을 마치기도 합니다. 2차 접종 이후에 3개월 8일 만에 맞은 거죠. 확률적으로 좋다고 하니까. 현재까지 3차 접종자는 1967만 명, 18세 이상 국민의 약 44%입니다. 위중증 위험은 96.9%, 사망 위험은 99.1%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차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실제 위중증 환자도 감소세입니다. 지난달 말 1,151명까지 치솟았던 환자 수가 24일 만에 다시 8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계속 안정되면 방역 패스 적용을 3그룹, 즉 학원, 영화관, PC방 등부터 해제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행 규모가 축소한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다만 방역 패스 논란이 청소년 접종률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감염 시 학업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청소년 접종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방문 시 080으로 전화하는 거 익숙하실 텐데요. 이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QR코드와 달리 방문자가 누구인지 등록하는 기능만 있죠. 그래서 정부가 전화로도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080 안심콜 도입을 검토했는데 도입 불가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고령층에 특히 희소식일 수 있었던 080 안심콜이 왜 불발된 건지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당 손님들이 입구에서 080 안심콜 번호로 전화하자 백신 접종 여부 정보가 문자로 날아옵니다. 그거를 나를 보여줘야 패스됐구나 하는 거. 예, 고맙습니다. 예. 현재 시행 중인 080 방역 전화는 방문자 이력만 저장해 확진자 동선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 080 안심콜 방역 패스는 전화를 걸면 방문자의 접종 여부를 문자 메시지로 확인해 줍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인터넷 접촉이 원활하지 않을 때도 접속할 수 있어 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정확성. 질병관리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는 QR코드와 달리 백신 예약 당시 입력한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접종한 뒤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접종 시 잘못 적은 경우 대리 예약했을 때 등은 엉뚱한 전화번호가 입력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대리 접종 예약만 358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080 안심콜 전국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신뢰성 문제 때문에 이 방식으로는 제공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저희. 하지만 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시행 중이어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백신 접종을 놓고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 우리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의무화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단이 나왔고 또 프랑스는 방역 패스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일부 의원들은 살해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주의회 앞에 시위대가 집결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실험 대상이 아니라며 방역 패스에 반대합니다. 접종 의무화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aking it that we either get the vaccine or we lose our jobs is not how we're going to stop this pandemic. 법원의 1심은 우선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루이지애나 연방지법은 영유아 교사 접종 의무화에 제동을 걸었고 텍사스 연방지법도 군인에 대한 강제 접종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에선 방역 패스 법안의 심의가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찬성한 의원 50여 명은 살해 협박을 받았고 마크롱 대통령은 미접종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ont des propos indignes, des propos irresponsables, des propos méprisants et surtout des propos très prémédités. 결국 법안은 사흘이 지나서야 겨우 통과됐습니다. 이탈리아는 50세 이상의 접종을 의무화하고 방역 패스 없이 출근하면 2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서울의 한 주차장 건물 4층에서 SUV 차가 추락해서 가정집을 덮쳤습니다. 이 4층으로 올라오던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SUV를 밀어서 아래로 떨어뜨린 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주차장 4층 한쪽 벽이 뚫려 바깥이 훤히 내다보입니다. 아래엔 흰색 SUV 한 대가 뒤집어진 채 건물 위에 걸쳐 있습니다. 오전 8시 34분쯤 서울 숭례문 부근 한 주차장 건물 4층에서
SUV가 건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차돼 있던 SUV가 주차하려던 승용차에 들이받쳐 그대로 추락한 겁니다. 사고가 난 주차장입니다. 차량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철제 가림막이 이렇게 부서졌고 옆집 지붕도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은 외출 중이어서 화를 면했습니다. 나도 나갔다 들어가고 지금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사고 승용차는 앞뒤로 움직이며 다른 차들과도 충돌했고 부딪힌 차 한 대는 4층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렸습니다. 후진하면서 다시 뒤에 있는 차 2대를 또 건드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딪힌 게 걸쳐져 있는 차를. 이 사고로 6대가 파손됐는데 모두 주차된 상태로 운전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4층으로 진입하다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감정 충돌 중에 일어난 우발적 폭행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유족은 이 목숨을 앗아간 대가가 징역 7년이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이모 씨가 여자친구 고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검찰은 이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이별 문제를 두고 다투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폭행으로 의도적으로 살해하거나 방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검찰 구형보다 적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씨가 10여 차례 폭행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끌고 다니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정지 거의 상태에 이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살인의 고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재판 결과에 유가족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꼭 황예진법, 게이트 처벌법이 만들어지기를. 검찰은 일주일 안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찰 의혹이 불거진 공수처 통신조회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언론사찰 의혹으로 고발된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지난달 9일 공수처의 언론 사찰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송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유엔도 2015년부터 우리나라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한 우려 표명과 개선 요구를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허용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내용이었지만 공수처 언론 사찰 의혹을 통신자료 제공 관행을 문제로 언급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통신자료 요청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언론 사찰 혐의로 고발된 김진욱 공수처장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가 범죄 성립도 안 되는 건으로 무리한 통신조회를 해놓고서는 반성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에서는 로봇과 함께하는 일상이 공개됐습니다. 차 대신 로봇이 이동수단으로 등장했고 집에서는 로봇이 사람의 말동무가 돼줬고 또 식사도 챙겨줬습니다. 이른바 스마트홈 세상을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TS 노래에 맞춰 로봇 세대가 군무를 선보입니다. 캡슐 모양의 로봇에 사람이 탑승하고 간단한 조정만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로봇 개와 함께 무대에 올라온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휴대폰처럼 로봇을 데리고 다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obots are the legend of childhood dreams. They are our heroes.
build 2 robots. 집안에서 로봇과 사람이 공존할 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르면 달려와 고개를 끄덕이는 로봇. Was everything okay while I was gone? Okay, thanks. 요리를 로봇이 대신하고 영상 통화를 걸면 로봇이 스크린에 상대방을 보여줍니다. 삼성이 공개한 로봇입니다. 두산은 로봇 엔터테인먼트를 공개했습니다. 사람과 함께 드럼을 연주하고 사진을 찍어주고 과일을 따는 역할도 로봇이 합니다. LG 로봇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스마트홈의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Hey, guys. I'm glad you're here. Hi, glad to meet you. 우리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꼽은 로봇, CS 현장을 달구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며 700km 거리의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주장이 맞다면 사드로도 요격이 어려워 한반도 안보 지형에 큰 변수가 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회의를 열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미, 중, 러 세 나라뿐입니다. 북한은 작년 9월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나선형 탄두를 이번엔 원뿔 형태로 바꿨는데 속도를 높이려는 개량으로 보입니다. 공중에서 요격을 피할 수 있는 회피 기동 성능도 강조했습니다. 초기 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 방위각으로 120km를 측면 기동해서 700km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없이 명중했습니다. 최초 발사 때 강원도 홍천이나 서해상으로 가던 미사일이 급히 방향을 바꿔 서울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하 5의 속도의 항로까지 급히 바꾸면 사드를 비롯한 한미의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어려워 안보 동맹에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증원 전력이 전개하는 괌이나 알래스카, 일본의 주일 미군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으로.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이틀이 지나도록 분석 중이라고만 했고 청와대도 NSC 상임회의 후에 북한과의 대화만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더 빠른 금리 인상과 시중 돈을 빨아들이는 양적 긴축까지 시사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출렁거렸습니다. 이 여파로 코스피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락했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환율은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1년 만에 천선 고지를 밟았던 코스닥. 하지만 오늘 2.9% 넘게 폭락하면서 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밤사이 나스닥도 3% 넘게 빠지는 등 미 주요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공개된 12월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의 여파입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올려야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채권을 내다 팔아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양적 긴축 단행도 암시했습니다. 인플레 우려가 높고 고용 시장은 생각보다 좋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록에서 양적 완화를 끝내는 거하고 금리 인상하는 거에 어떤 시차를 거의 안 둘 것 같다라고 이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상태. 안전자산인 달러의 선호 현상도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년 5개월 만에 1,2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반면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5,200만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연준 회의 이후에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 중이어서 오는 11일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 인준 청문회와 12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지켜본 후에야 글로벌 금융시장의 뚜렷한 향배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앞으로 종부세를 매길 때 최근 상속받은 주택은 최대 3년까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으로 인해 억울한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불만이 커진 데 따른 겁니다. 종중이나 사회적 기업이 보유한 주택도 중과세하지 않고 일반 세율로 적용합니다. 송병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가 지난해 받은 종부세 고지서입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집을 상속받아 돌연 2주택자가 되면서 약 2천만 원의 종부세가 매겨졌습니다. 당황스러웠죠. 어쨌든 이 정도 금액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어느 정도 몇 년 안에 처분을 하고 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중과세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종부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주택수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특별시, 광역시에선 2년간, 나머지 지역에선 3년간입니다. 그만큼 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상속주택도 과세 표준에는 그대로 넣습니다. 공시가 10억 원 집을 보유한 사람이 6억 원짜리 집을 상속받으면 2주택으로 중과하진 않겠지만 공시가 16억 원으로 쳐서 종부세를 매긴다는 설명입니다. 종중이나 사회적 기업의 종부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기존엔 법인이 1주택이면 3%, 다주택이면 6%로 중과세율을 매겼지만 일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고지된 종부세에 소급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그런 분부터 이제 적용될 예정이고요. 저희는 그 소급 적용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와 고령자 납부 유예 대책은 3월에 발표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가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내각이 총사퇴하고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 사상자까지 급증하자 대통령은 주변국들의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도로를 점령한 시위대. 차량이 불에 타 나뒹굴고 폭발 소리가 곳곳에서 터집니다. 올 들어 가격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LPG 가격이 2배나 오르자 성난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위대는 최대 도시의 시장 집무실을 점거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Қазақ шаршады. төзім таусылды. сондықтан 정부가 진압에 나섰지만 8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만 났습니다. 결국 내각이 총사퇴하고 대통령은 외부 세력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Дорог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вновь обращаюсь к вам проявить благоразумие и не поддаваться на провокации изнутри и извне, эйфории митинговщины и вседозволенности. 9%에 달하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시위의 도화선일 뿐 근본 원인은 32년째 장기 집권 중인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세력에 대한 불만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카자흐 정부는 러시아 중심의 안보동맹체 CSTO에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시위대가 장악한 알마티 공항엔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로 입국했던 한국인 40여 명이 있었는데 밤새 발이 묶였다가 풀려났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코로나에 맞서는 공연 예술계의 새해 전략은 대작과 거장입니다. 올해 예정된 내한 공연을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뮤지컬이 지난해 공연 시장의 75%의 매출을 기록한 만큼 새해 공연계의 첫 기대작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라이온 킹입니다. 1997년 초연을 시작으로 20여 년 동안 약 1억 1천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라이온 킹이 2년 만에 다시 한국 무대를 찾는데 베테랑 배우들이 원작의 생생함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클래식 공연도 풍성합니다. 살아있는 전설로 꼽히며 80세의 나이에도 왕성히 활동 중인 이탈리아의 피아니스트 마우리치오 폴리니가 첫 내한 공연을 펼치고 세계 최고의 오페라 극장으로 불리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역시 처음으로 국내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해 아시아인 최초로 350년 역사의 가장 오래된 발레단인 파리 오페라 발레의 수석 무용수 자리에 오른 발레리나 박세은도 동료들과 함께 국내 관객에게 인사합니다. 풍성한 라인업이지만
올해도 코로나 상황과 격리 문제 등은 극복 과제입니다. 미뤄지고 치르지 못했던 공연들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시도를 하는 거죠.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입단 방한 소식이 얼어붙었던 국내 팬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평택을 비롯한 곳곳으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 불이 발생하면 큰 화재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불조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과 전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쌓이는 건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지만 한낮에는 4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광주와 대구가 8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크게 춥지는 않겠지만 중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6일 뉴스나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